강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도, 북쪽 끝에서 중국과 국경을 가르는 두만강도, 두 강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품고 흐른다. 평양의 강은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고, 두만강은 그 사랑이 결단을 넘어선 곳이었다. 강물은 지금도 흐른다. 계절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강물만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다. 평양에서 태어난 여자와 청진에서 올라온 남자의 이야기. 허락되지 않은 사랑을 하고 허락되지 않은 길을 걸은 두 사람의 이야기.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개선청년공원의 한 벤치에서 시작된다. 아이스케키 2개와 함께. 대동강은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곳이었고, 두만강은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목숨을 걸었던 곳이었다. 나는 리수진이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고 평양 외의 세상을 꿈꿔본 적 없었던 여자였다. 그런 내가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됐다. 그리고 결국 강을 건넜다. 이 이야기는 개선청년공원의 한 벤치에서 시작된다. 2016년 8월의 토요일 오후, 나는 개선청년공원의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다. 롤러스케이트장에서 휘파람이 흘러나왔다.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는 음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 떨림이 싫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노래였고 오늘따라 그 떨리는 음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스케이트장 위에서 청년들이 웃으며 돌고 호숫가 벤치에는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 있고 매점 앞에는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다. 평양의 8월은 그렇게 가득 차 있었다. 나만 빠진 것처럼. 영옥이랑 명희는 스케이트 빌리러 갔다. 같이 타자고 손을 잡아당겼지만 나는 발목을 핑계로 벤치에 남았다. 사흘 전 접질렸던 발목은 아직 붓기가 남아 있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지만 설명하기 싫었다. 어제 아버지가 한 말이 아침부터 머릿속에 걸려 있었다. 수진아, 너는 당이 부르는 곳으로 가야 해. 다른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몰랐다. 아니, 알았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다. 졸업은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아버지는 왜 벌써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나는 평양외국어대학 러시아어 학부 3학년이었다. 아버지 리승철은 조선노동당 중견 간부였고 창광거리에 아파트를 배정받은 핵심 계층 가정의 딸이었다. 당연한 것들이 있었다. 나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벤치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벤치 끝에 앉아있는 사람의 기척이 났다. 힐끗 봤다. 두꺼운 교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형광펜을 손에 쥔 채 멈춰있는 남자였다. 페이지는 한참 전부터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공대 교재 같았다. 표지의 한자가 빽빽했다. 공대생이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다시 앞을 봤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었다. 그는 제자리에 다시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설탕 맛이 혀에 녹아드는 동안 스케이트장 음악이 빠른 곡으로 바뀌었다. 영옥이와 명희는 아직 줄 안에 있었다. 공대생이에요? 내가 먼저 물었다. 교재를 흘깃보며. 예, 김책공대요. 전자공학부입니다. 나는 평양외대. 러시아어 학부요. 러시아어요? 어렵지 않아요? 전자공학보다야. 그가 웃었다. 이번엔 더 편안하게. 나도 웃었다. 오늘 처음이었다. 한철민입니다. 리수진. 짧은 인사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아이스크림이 천천히 녹았다. 휘파람이 흘렀다.
평양의 8월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이상한 오후였다고. 발목이 아픈 덕분에 벤치에 앉았고 벤치에 앉은 덕분에 그 사람을 만났다. 세상 일이 다 이런 식인가.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두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다. 스케이트장에서 누군가 넘어졌고 웃음이 터졌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라 다시 사그라들었다. 그때 옆에서 교재 덮이는 소리가 났다. 그날도 공원에 나왔다가 호숫가 쪽에서 철민과 마주쳤다. 그도 교재 없이 나왔다. 눈이 마주쳤다. 서로 인사를 했다. 친구들이 뒤에서 보고 있었다. 나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공대생이라고.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빠르게 움직였다. 어쩌다 보니 두 그룹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됐고 호수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40분. 말이 많지 않았다. 그래도 어색하지는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싫지 않다는 걸 느꼈다. 세 번째는 철민이 제안했다. 발목 다 나았으면 자전거 타는 거 어떻겠냐고. 공원 입구 쪽에 대여하는 데가 있었다. 나는 잠깐 고민했다. 친구들이 없었다. 둘이서 자전거를 타는 건 좀 다른 이야기였다. 하지만 고민을 접고 그냥 타러 갔다. 페달을 밟으면서 바람이 귀를 스쳤다. 철민이 내 옆에서 조금 천천히 달렸다. 내 속도에 맞추는 것 같았다. 그게 마음에 걸렸다. 좋은 쪽으로. 그날 자전거를 반납하고 나오다가 우리 앞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다. 젊은 남녀가 불려 세워진 것이다.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나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다.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너무 멀쩡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아이스크림도 먹지 않으면서 공원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이부였다. 평양에서 자란 사람은 그 눈빛을 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이 먼저 알아챈다. 불려 세워진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붉었다. 보이부 요원이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못 본 척 지나쳤다. 나도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다. 철민이 잠깐 멈칫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뭐 하려고요? 내가 먼저 작게 말했다. 아니요. 잘했어요. 괜히 눈에 띄지 않는 게 나아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다. 평양은 좀 다르네요. 어디서 왔어요? 청진. 함경북도. 기차로 반나절 넘게 걸리는 곳. 나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 그 먼 곳에서 혼자 올라와 기숙사에서 자고 주말에 갈 곳이 없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어렵겠다. 내가 말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나도 잘 몰랐다. 평양이 어렵다는 건지, 혼자라는 게 어렵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예. 철민이 짧게 답했다. 그게 다였다. 우리는 공원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나란히 조금 간격을 두고 보이부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그 거리가 그 8월에 우리에게 허락된 전부였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그 간격이 작고 아깝다고 느꼈다. 나는 철민의 기숙사 생활에 대해 조금씩 듣게 됐다.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다. 그는 스스로 말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하지만 걷다 보면 나오는 말들이 있었다. 오늘 밥이 별로였다는 말, 사감 선생이 점호 시간을 앞당겼다는 말, 정치학습이 2번이라 주말 준비를 못했다는 말. 나는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다.
자기가 전혀 몰랐던 세계의 그림을. 김책공대 기숙사는 평양 학생들과 지방 학생들이 같은 건물을 썼다. 하지만 같은 건물이라고 같은 것은 아니었다. 배급 식량의 질이 달랐다. 평양 학생들은 가족이 보내주는 것들이 있었고 명절이면 집에 다녀올 수 있었다. 철민은 청진에서 무언가를 보내오려 해도 운반이 쉽지 않았고 집에 다녀오려면 기차를 하루 넘게 타야 했다. 방학 때만 갔다. 기숙사 사감은 오후 10시에 점호를 했다. 이름을 불렀고 없는 사람은 기록했다. 경고가 쌓이면 장학금에 영향이 갔다. 철민은 한 번도 점호에 빠진 적이 없었다. 정치학습도 빠진 적이 없었다. 당의 방침과 수령님의 교실을 공부하는 시간, 발표를 시키기도 했다. 철민은 발표를 잘했다. 평양 말씨를 쓰지 않아 처음에 몇몇 학생이 웃었지만 교수는 만족해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달랐다. 같은 학부 평양 출신 학생이 조별 발표 때 철민의 이름을 명단 맨 뒤에 적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렇게 됐다고 했다. 기숙사 복도에서 평양 학생들이 모여 이야기하다가 철민이 지나가면 잠깐 대화가 끊겼다. 뒤를 돌아보고 눈이 마주치고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철민은 그 이야기를 할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말했다. 나는 그 별것 아닌 것처럼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이야기였으니까.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다. 평양 학교를 다녔고 평양 말씨를 썼고 창광거리 아파트에서 자랐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당연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공기처럼. 철민이 옆에 있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 공기를 느꼈다. 공기라는 것은 없어 봐야 안다.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의 답답함을 모른다. 나는 오래도록 그 공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을 깨달은 날 나는 집에 돌아와서 오래 창밖을 봤다. 창광거리의 불빛이 언제나처럼 환했다. 처음으로 그 불빛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남자가 책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조용한 탄식이었다. 나는 그쪽을 봤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딴 곳을 봤다. 저기요. 돌아봤다. 남자가 살짝 당황한 얼굴로 앞을 가리켰다. 저 앞에 아이스크림 파는 거 맞지요? 저기 줄 선 거요. 매점 쪽을 봤다. 냉동고 앞에 서너시 줄을 서 있었다. 맞아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이스 캐키밖에 없는지. 녹아내리는 거 말고는 다 있어요. 그가 웃었다. 생각보다 환한 웃음이었다. 간부 집 앞 골목. 어느 날 저녁 나는 철민에게 우리 동네 쪽으로 걷자고 했다. 딱히 생각 없이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대동강변을 따라 창광거리 방향으로. 그런데 집 앞 골목 어귀에 다 왔을 때 나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했다. 아버지가 동료 간부들을 집에 초대하는 날이었다. 골목 안쪽에 차가 2대 세워져 있었다. 평양에서도 흔하지 않은 차들이었다. 아파트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낮게 새어나왔다. 입구 쪽에는 아버지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멈췄다. 철민도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를 보는 것도 창문을 보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옆 얼굴을 봤다. 표정이 없었다. 딱히 놀란 것도 아니고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지도에서 보던 도시를 실제로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늘 이쪽으로 오자고 한 것이 후회됐다. 우리는 말없이 돌아섰다. 강변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날씨가 선선해졌다느니, 스케이트장이 이달 말에 문을 닫는다느니. 철민은 맞장구를 쳐줬다. 자연스럽게.
나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다. 어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익숙해서인 것 같았다. 모른 척하는 것에. 집에 돌아와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철민이 서 있던 그 자리가 자꾸 떠올랐다. 차를 보고 불 켜진 창문을 보고 서 있던 그 사람. 나는 그 세계가 당연한 줄 알았다. 그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았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 같은 공원을 걸으면서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었다. 9월로 넘어가던 어느 저녁 우리는 대동강변을 걸었다. 강바람이 서늘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강 건너편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난간 가까이 서서 그 불빛을 바라봤다. 이야기는 사소하게 시작됐다. 내가 졸업 후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별 생각 없이 졸업하면 아마 평양 어딘가에 배치받을 거라고. 외대를 나오면 대외 기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아버지 쪽에서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고. 큰 고민 없이 나온 말이었다. 나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미래였으니까. 말을 다 하고 나서 철민 쪽을 봤다. 그는 강을 보고 있었다.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있었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묻지 않아도 알았다. 지방 출신 학생이 평양에 배치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성적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성분표 위에 적힌 출신 지역 한 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생각 없이 그 말을 꺼낸 것이었다. 철민 씨는요? 조용히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졸업이 아직 멀었으니까. 그게 다였다. 강물은 계속 흘렀고 건너편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늘한 바람이 2번 지나갔다. 나는 그 침묵 안에서 처음으로 무서운 것을 느꼈다. 졸업 후가 두려운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될지가 두려웠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것이 두렵다는 사실 자체였다. 그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았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았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강물이 자꾸 생각났다. 흘러가는 것들이,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평양과 청진 사이의 거리는 기차로 10몇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 거리가 킬로미터로 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것은 출신 성분의 거리였고 배치 지역의 거리였다. 벽이 세워지는 소리.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나는 USB 하나를 손에 쥐게 됐다. 같은 학부 동무가 강의실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틈에 건네줬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냥 한번 보고 지워버리면 된다고 했다. 받아들고 서둘러 가방 안에 넣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기숙사 방에서 혼자 노트북에 꽂았다. 밤이었다. 룸메이트들이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다. 화면이 켜졌다. 한국 드라마였다. 처음에는 언어학적 호기심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러시아어 전공이지만 다른 언어를 접하는 것도 공부가 된다고. 하지만 화면 속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았다. 화면 속 사람들은 나와 말이 같았다. 억양만 달랐다. 같은 말을 쓰는데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가고 싶은 곳에 갔다. 좋아하는 사람 옆을 걸을 때 아무도 단속하지 않았다. 팔짱을 껴도 손을 잡아도 아무도 불러 세우지 않았다. 나는 두 편을 봤다. 그러고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화면 속 세계가 자꾸 떠올랐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좋아하는 사람 옆을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하면 지금이 더 좁아질 것 같아서. 그로부터 한 달 후 인민반 아주머니가 정기생활 점검을 왔다.
매달 한 번 돌아오는 일이었다. 나는 늘 그냥 통과했다. 그날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 아주머니가 방을 둘러보고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방을 나가다가 멈췄다. 서랍 위에 노트북이 있었다. 그리고 노트북 옆에 꺼내두었다가 다시 넣는 걸 깜빡한 USB가 있었다. 조그마한 검은 막대기. 아주머니가 그걸 봤다. 눈이 마주쳤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러고는 나갔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아주머니가 USB를 봤다. USB가 뭔지는 모를 수도 있었다.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평양에서 간부집 딸의 방에서 발견된 출처 불명의 USB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 수 있었다. 아주머니가 어디에 그 이야기를 할지 알 수 없었다. 보위부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었다. 인민반장에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날 밤 서랍에서 USB를 꺼내 잘게 부러뜨렸다. 화장실에서 물과 함께 흘려보냈다. 손이 떨렸다.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들렸다. 증거는 없앴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은 없앨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 물어본 건 10월 초였다. 저녁 식사 자리였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 공원에 자주 나간다고 들었는데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냐고.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평양에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꺼낸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모르면 묻지 않는다. 알면서 묻는 것은 확인이 아니라 경고였다. 알면서도 모른 척 대답했다. 같은 학교 친구들이랑 다닌다고. 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신문을 다시 펼쳤다. 그날 밤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책상 앞에서 교재를 펼쳐놓고 한 글자도 읽지 못한 채 아버지는 뭘 알고 있을까? 어디서 들었을까? 누가 봤을까? 평양은 넓어 보이지만 좁았다. 특히 간부 가족들의 세계는 더 좁았다. 서로 알고, 서로 보고, 서로 전했다. 그로부터 2주 후 아버지의 비서가 김책공대 쪽에 조용히 연락을 넣었다. 한철민이라는 학생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북한에서 그런 요청은 거절되지 않는다. 며칠 안에 서류가 돌아왔을 것이다. 출신 지역, 가족관계, 출신 성분, 정치적 특이사항, 학업 성적, 모든 것이 담긴 서류였다. 기본계층, 지방 출신. 나는 그 서류를 직접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저녁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말했다. 조용하고 천천히. 화를 내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북한에서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여자는 남편을 따라가야 하고 남편의 배치 지역이 곧 아내의 배치 지역이 된다고. 그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출신 성분이 기본 계층이고 지방 출신이면 평양 배치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함흥이나 청진의 공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나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창광거리에서, 이 아파트에서, 내가 나고 자란 이 도시에서 나가야 한다고. 아버지는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 학생도 불쌍하다고. 괜찮은 녀석인데 태어난 곳이 문제라고. 세상이 그렇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울지 않으려 했다. 이를 꽉 깨물었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소리가 나면 안 됐으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그게 더 슬펐다.
그때부터 나는 두 개의 불안을 동시에 안고 살았다. 하나는 아버지가 말한 것, 철민과의 미래가 이 도시 바깥에 있다는 것, 성분표가 우리 사이에 그어놓은 선, 또 하나는 아주머니의 눈빛,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공포.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내가 서 있는 땅이 얼마나 좁은지를 처음으로 느꼈다. 앞으로 가면 벽이고 뒤로 가면 낭떠러지였다. 왼쪽도 오른쪽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철민을 만나러 갔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씩 쌓일수록 더 가고 싶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니,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사람은 잃을 것 같아야 비로소 얼마나 원하는지를 안다. 나는 잃기 싫었다. 그래서 갔다. 계속 갔다. 철민이 옆에 있으면 세상이 달라 보였다. 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벽을 등지고 서 있을 수 있었다. 잠깐이라도. 나는 그것만으로도 갔다. 계속 갔다. 그것이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었다. 먼저 실금이 생긴다.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금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엔 둘이 되고 셋이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손가락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다. 나는 그 실금이 생기는 소리를 11월 내내 들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11월 초 보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먼저 알았다. 어머니는 원래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간부 아내로 30년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잘 훈련되어 있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저녁 밥상을 차리다가 국그릇을 놓치셨다. 국물이 상보 위에 번졌다. 어머니는 행주로 닦으면서 내 쪽을 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벽 너머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목소리의 온도만 들렸다. 차갑고 긴장되어 있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며칠 후 아버지 직장 동료의 아내가 집에 왔다.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와 이야기했다. 손님이 돌아가고 어머니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씀하셨다. 수진아, 내 주변이 좀 복잡해졌다. 그 말이 전부였다. 11월 중순 아버지가 다시 나를 불렀다. 이번엔 달랐다. 명령이었다. 보이부 쪽에서 은밀하게 다시 신원조회를 해서 알려왔다고 했다. 그 학생이 신원조회가 안 좋은 계층이라고, 우리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 학생과 내가 인연이 닿으면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그 학생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 완전히 끊으라고, 연락도 하지 말고 공원에도 가지 말고 그 이름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아버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다. 나를 보지 않았다. 평양의 밤거리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에 평양의 불빛이 보였다. 아름다운 도시였다. 내가 나고 자란 도시. 그런데 그날 밤 그 불빛이 나를 가두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그 무렵 철민도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지도교수가 철민을 연구실로 불렀다고 했다. 졸업 배치 관련 이야기였다. 교수는 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한철민, 너는 평양 배치가 어렵다고. 출신 지역과 성분을 고려할 때 중앙기관 배치는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청진이나 함흥 쪽 공장 배치를 준비하라고. 철민은 아무것도 반박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일주일이 지난 후 나는 공원에 갔다.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가는 게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이게 끝이었다.
아무 말도 없이 끝내는 것은 할 수 없었다. 철민은 공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다. 청진에서 가져온 것인지 색이 좀 바랬다. 나를 보자 손을 들었다. 웃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11월의 개선청년공원은 달랐다. 여름의 활기가 빠지고 찬바람이 빈자리를 채웠다. 그래도 사람들은 있었다. 회전목마가 돌고 있었고 불빛이 반짝였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웃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만 그 불빛 바깥에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회전목마 옆 벤치에 앉았다. 처음 만난 그 벤치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 여름에는 아이스케키를 먹었던 벤치. 지금은 손이 시렸다. 철민이 먼저 말했다. 함흥이 될 것 같다고. 교수가 그쪽 공장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고.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했다고. 나쁘지 않은 곳.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철민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손을 꽉 쥐었다. 그러다 철민이 나를 봤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 눈빛 안에 그 질문이 다 들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철민의 눈에 뭔가 고이는 걸 봤다. 남자니까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그 옆 얼굴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울지 않으려고 했다. 회전목마가 또 한 바퀴를 돌았다. 나는 결국 울고야 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가는 걸 닦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 철민은 알고 있었지만 보지 않았다. 배려였다. 그 배려가 더 슬펐다. 한참 후에 철민이 말했다. 미안하다고. 왜 미안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평양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 말에 더 울었다. 이번엔 소리가 났다. 공원의 불빛이 흔들렸다. 회전목마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은 계속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른다. 태어난 곳이 문제라고 아버지도 말했다. 철민도 말했다. 같은 말이 두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전혀 다른 뜻이었다. 아버지에게는 단절의 이유였고 철민에게는 사과의 이유였다. 공원을 나온 건 한참 후였다. 골목이 꺾이는 곳에서 돌아봤다. 철민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를 보고 있었다. 공원 불빛이 그의 뒤에 있었다. 바랜 겨울 코트를 입은 사람이 혼자 불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돌아서서 걸었다. 집까지 오는 내내 발소리만 들렸다. 탈북을 결심하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탈북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결심했냐고 묻는다. 어떤 극적인 순간을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내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결심은 오랫동안 아주 천천히 쌓였다. 아버지의 명령처럼 쌓이고 회전목마 옆에서 흘린 눈물처럼 쌓이고 철민의 미안하다는 말처럼 쌓이고 아주머니의 눈빛처럼 쌓였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서 알았다.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것을. 공원에서 헤어지고 열흘쯤 지났을 때 철민이 연락을 해왔다. 만나자고. 장소는 공원이 아니라 대동강변 외진 쪽이었다. 늦은 저녁 나는 갔다. 철민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만남이 지금까지와 다르다는 걸 알았다. 철민이 말했다. 청진에 형이 있다고. 형은 몇 년 전부터 두만강 근처에서 장사를 했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고. 철민은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아들었다. 브로커였다. 사람을 데려다 주는 사람들.
강을 건너게 해주는 사람들. 평양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가 들렸다. 누구네 집 아들이 사라졌다. 누구네 딸이 어디로 갔다는.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철민은 형과 이미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루트가 있다고. 두만강 상류 쪽 겨울이 되면 강이 얕아지는 곳이 있다고. 거기를 건너면 중국 쪽 마을이 있고 거기서 다시 움직이면 된다고. 비용이 있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철민은 기숙사 사물함에 몇 년 동안 모아둔 것이 있다고 했다. 어떻게 할래요? 철민이 물었다. 나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강을 보면서 그 너머에 있을 것들을 생각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중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았다. 알고 싶지 않을 만큼 잘 알았다. 그런데도 나는 말했다. 같이 가겠어요. 철민이 나를 봤다. 확실하냐고 묻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 눈빛에 고마움과 걱정과 그 두 가지가 섞인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우리의 결심이 하나가 됐다. 그날 이후 나는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았다. 겉으로는 평범한 날들이었다. 학교에 갔고 수업을 들었고 어머니와 밥을 먹었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속으로는 매일 밤 계산을 했다. 짐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없어 보여야 했다. 가방이 무거우면 안 됐다. 두꺼운 옷 하나, 속옷 2벌, 비상금.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밤마다 어머니 방 쪽을 봤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그분들 몰래 사라질 것이었다. 어느 새벽에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없을 것이었다. 그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혔다. 어머니는 나를 낳으면서 이틀을 고생했다고 했다.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 병원 앞에서 밤새 서 계셨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당연하게 생각했다. 어머니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를 두고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편지를 쓰려고 했다. 몇 번을 썼다가 찢었다. 쓸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말이 너무 많아서였다. 죄송하다고 쓰면 너무 작았다. 사랑한다고 쓰면 너무 늦은 말 같았다.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남기면 증거가 됐다. 어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같이 밥을 먹은 날 어머니가 내 밥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셨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는 고마워요 라고 했다. 어머니는 많이 먹어야 한다고, 겨울에는 잘 먹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반찬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에 남겨두려고. 지금도 그 된장찌개 맛이 생각난다. 구수하고 따뜻했다. 어머니의 손맛이었다. 떠나기 전날 밤 철민과 마지막으로 대동강변에서 만났다.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날이 많이 추웠고 바람이 차가웠다. 평양의 불빛이 강 위에서 흔들렸다. 나는 그 불빛을 눈 안에 담으려고 했다. 이게 마지막 일 수 있으니까. 이 강을, 이 불빛을, 이 도시를 다시 보지 못할 수 있으니까. 무서워요? 철민이 물었다.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도 무섭다고 했다. 잘 될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근거 없는 위로는 더 무서웠을 것이다. 거기 가면 어떻게 살 거예요? 내가 물었다. 철민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전자공학은 어디서든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러고는 나를 봤다. 수진이는 러시아어 하니까 더 잘할 거 아니냐고.
작게 웃으면서 나도 웃었다. 울 것 같으면서도 웃었다.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왔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늘 그랬다. 무서운데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는데 덜 외로운 기분.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기도 했다. 철민이 내 손을 잡았다. 공원에서도 강변에서도 한 번도 손을 잡지 않았었다. 늘 보이부에 눈이 있었고 늘 누군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냥 잡았다. 말없이. 나는 그 손을 꽉 쥐었다. 오늘 밤만은 아무도 못 본다. 성분표도 없고 배치 지역도 없고 아버지의 명령도 없다. 오늘 밤만은 그냥 두 사람이었다. 나는 그 손의 온기를 오래오래 기억하려 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었다. 강물이 흘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다 아는 것들이었으니까. 이튿날 새벽 4시 조용히 일어났다. 두꺼운 겨울 내복, 그 위에 옷을 겹쳐 입었다. 가방은 작았다. 두꺼운 옷 하나, 속옷 2벌, 비상금, 신분증. 그것이 전부였다.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가 어두웠다. 어머니 방 쪽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고요하고 깊은 숨. 자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 방 문 앞에 잠깐 섰다. 손을 들어 문에 댔다가 내렸다. 노크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어머니 하고 속으로 불렀다. 소리를 내지 않고 나왔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다. 나는 걸으면서 이 거리를 눈 안에 담았다. 어릴 때부터 걸어온 길이었다. 학교 가던 길, 공원 가던 길, 어머니 심부름 가던 길. 그 길들이 이 새벽에 합쳐져 있었다. 약속한 장소에 철민과 철민의 형 한철수, 그리고 브로커 최 씨가 있었다. 차가 한 대 있었다. 낡은 봉고차였다. 최 씨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만 듣고 내가 멈추라 하면 멈추고 뛰라 하면 뛰라고. 질문은 나중에 하라고.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평양이 지나갔다. 새벽이라 거리에 사람이 없었다. 가로등이 흐르듯 지나갔다. 창밖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 다시 뜨면 다른 곳일 것이었다. 2시간쯤 달렸을 때 차가 속도를 줄였다. 검문소였다. 함경도 방향국도에 설치된 보안 검문소. 야간에도 불빛이 켜져 있었다. 초소 앞에 군인이 2명 서 있었다. 하나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최 씨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 말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한다고.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손이 차가워졌다. 철민이 옆에서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꽉 쥐는 게 아니었다. 그냥 거기 있다는 신호였다. 군인이 차 창문을 두드렸다. 최 씨가 창문을 내리고 미리 준비한 출장 서류를 내밀었다. 함흥 공장 출장 서류였다. 군인이 손전등으로 서류를 비췄다. 그러고는 차 안을 비췄다. 손전등 불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숨을 참았다. 표정을 지우려 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 그냥 함흥 가는 사람의 얼굴. 하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었다. 들릴 것 같았다. 정말로 들릴 것 같았다. 여기 여자는 누구요? 군인이 물었다. 최 씨가 짧게 답했다. 공장 직원이요. 서류에 다 있어. 군인이 서류를 다시 봤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걸 느꼈다. 꽉 쥐고 있었다. 손에서 피가 날 것 같았다. 발소리가 바위 옆을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나가고 있었다. 제발, 제발,
기침도 안 됐다. 아무것도 안 됐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최 씨가 손짓을 했다. 조금 더 기다리라고. 5분이 지났다. 그 5분이 한 달처럼 느껴졌다.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나라는 신호였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너무 오래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철민이 팔을 잡아줬다. 조용히 빠르게. 나는 그 팔을 잡고 일어났다. 눈물이 나오려 했다. 참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두만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강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겨울 강물 소리, 낮고 묵직한 소리. 가까워질수록 찬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강 근처의 공기는 달랐다. 두만강이라는 이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강이 이렇게 생긴 강인 줄은 몰랐다. 밤 강물은 검었다. 조용하고 어두웠다. 저 건너가 중국이었다. 그런데 강 근처 어두운 곳에서 빛이 보였다. 담배불이었다. 군인 한 명이 강변 초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최 씨가 일행을 멈추게 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보초가 교대를 하는 시간이 있다고. 교대할 때 잠깐 빈틈이 생긴다고. 거기를 노릴 것이라고. 네 사람은 나무 뒤에 숨어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발이 얼었다. 손가락이 감각이 없었다. 이를 꽉 깨물었다. 덜덜 떨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철민이 옆에서 내 어깨를 잠깐 눌렀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30분쯤 지났을 때 저쪽에서 다른 군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교대 시간이었다. 담배 피우던 군인이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이 짧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고 담배 피우던 군인이 초소 안으로 들어갔다. 교대 군인이 강변 반대쪽을 잠깐 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최 씨가 낮게 말했다. 지금이다. 뛰어라. 네 사람이 동시에 달렸다. 소리를 최대한 줄이면서 하지만 빠르게. 강변 갈대밭을 지나고 돌멩이 위를 뛰어넘고 강물에 닿기 직전까지 달렸다. 그때 뒤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온몸이 얼어붙었다. 들켰다. 다리가 멈추려 했다. 그때 철민이 내 손을 잡아당겼다. 뛰어라고 작게 말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뛰어. 달렸다. 생각을 껐다. 다리가 알아서 움직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군인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형이 어두웠다. 군인도 갈대밭에서 발이 걸렸는지 욕설이 들렸다. 그 틈에 네 사람은 강가에 닿았다. 최 씨가 말했다. 들어가라고. 강으로. 강물이 발에 닿았다. 차가웠다. 12월의 두만강 물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강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옷이 젖어들었다. 무거워졌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들어왔다. 뒤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다.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몸을 낮췄다. 최 씨가 낮게 말했다. 계속 가라. 멈추지 마라.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발이 미끄러웠다. 바닥에 돌이 많았다. 발을 헛디뎠다. 균형을 잃을 뻔했다. 강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때였다. 총소리가 들렸다. 경고 사격이었다. 하늘로 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가 세상에서 들어본 것 중 가장 크게 들렸다.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강물에 반쯤 잠겼다. 차가움이 가슴까지 올라왔다. 숨이 막혔다. 최 씨가 말했다. 일어나서 뛰어. 지금 일어나야 해.
일어나려고 했으나 젖은 옷이 몸을 잡아당겼다. 다리가 무거웠다. 하지만 달렸다. 물속에서 달리는 것은 달리는 게 아니었다. 차가운 강물을 허벅지로 헤치면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나아갔다. 강 건너편 흙이 발에 닿았다. 중국 땅이었다. 네 사람은 강에서 나와 갈대밭 안으로 뛰어들었다. 최 씨가 눕고 기다리라고 했다. 엎드렸다. 뒤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 저쪽에 있었다.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았다. 국경이었다. 군인들은 중국 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목소리가 멀어졌다. 최 씨가 말했다. 넘었다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갈대 사이에 엎드린 채 숨을 쉬었다. 차갑고 젖은 공기. 몸이 떨렸다. 옷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이가 달달달 부딪혔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강을 건넌 것이었다. 철민이 내 쪽을 봤다. 나도 철민 쪽을 봤다. 어둠 속에서 눈이 마주쳤다. 말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하지 않아도 됐다. 갈대밭에서 나와 최 씨를 따라 걸었다. 중국 쪽 마을이 가까이 있었다. 최 씨는 조선족 연락책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 작은 민가로 들어가면 옷을 갈아입히고 이틀 쉬게 해준다고 했다. 마을 입구에 거의 다 왔을 때였다. 차 한 대가 저 앞에 서 있었다. 중국 공안 차였다. 최 씨가 순간 멈췄다. 나는 최 씨의 등이 굳는 걸 봤다. 차 안에 2명이 있었다. 불을 켜놓고 있었다. 잠을 자는 건지 기다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최 씨가 작게 말했다. 돌아간다. 다른 길로. 네 사람은 왔던 방향으로 천천히 소리 없이 돌아섰다. 그 순간 차 안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공안이 일어나고 있었다. 최 씨가 조용히 말했다. 왼쪽 밭으로. 뛰지 말고 걸어. 왜 뛰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뛰고 싶었다. 하지만 최 씨가 하라는 대로 했다. 걸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마치 그냥 새벽에 밭쪽을 걷는 사람들처럼. 뒤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들렸다. 최 씨가 속삭였다. 계속 걸어. 뒤 돌아보지 마. 앞만 봤다. 발을 움직였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다. 뒤에서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국어였다.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목소리가 멀어졌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최 씨가 한 박자 후에 말했다. 걔들은 우리를 농민으로 봤을 거라고. 조선족 마을 근처에서 이른 새벽에 걷는 사람들은 농민이 많다고. 뛰었으면 수상해 보였을 거라고.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다리가 풀리며 쓰러질 것 같았다. 철수 형이 팔을 잡아줬다. 다 왔어요. 조금만 더요. 조선족 할머니의 집이었다. 작은 민가였다. 방이 2개, 부엌이 하나. 할머니는 70살쯤 되어 보였다. 말은 조선말이었다. 이 집 문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열렸는지 할머니의 얼굴에는 놀람이 없었다. 그냥 들어오라고 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떨어졌다. 할머니가 수건을 가져다 줬다. 뜨거운 물도 끓였다. 철민이 내 옆에 앉았다.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뜨거운 물 한 컵을 2 손으로 감쌌다. 손이 조금씩 녹았다. 따뜻함이 올라왔다. 그제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철민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거기 있었다. 평양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개선청년공원을 생각했다. 회전목마 옆에서 울었던 날과 아이스케키를 건네던 손을 생각했다. 그것들이 이제 다 지나간 것이었다.
강 저편의 것이 된 것이었다. 할머니가 옥수수죽을 끓여서 가져다 줬다. 구수하고 따뜻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처럼. 이틀 후 네 사람은 다시 이동했다. 연길로 가야 했다. 연길에 또 다른 연락책이 있고 거기서 다음 루트가 결정된다고 했다. 기차를 타야 했다. 신분증이 없었다. 조선족 주민인 척해야 했다. 최 씨는 기차 안에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졸고 있거나 창밖을 보라고. 누가 말을 걸면 기침을 하거나 딴 곳을 보라고. 기차역 앞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서 있으려 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있으려고 의식하면 할수록 더 부자연스러워졌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손을 어디 두어야 하는지, 몸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전부 어색했다. 그때 역 안으로 공안 2명이 들어왔다. 무작위로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 씨가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화장실로 가라는 것이었다. 철민과 함께 자연스럽게 걸어서 화장실 방향으로 갔다. 공안 중 한 명이 그쪽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가던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화장실 가는 사람처럼. 공안이 시선을 거뒀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을 몰아쉬었다. 철민이 옆에서 박 소리를 들었다. 5분쯤 지났을 때 철민이 조용히 말했다. 간 것 같다고. 화장실에서 나왔다. 최 씨가 저쪽에서 눈짓을 보냈다. 잘 됐다는 신호였다.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 왔다. 기차를 타고 마주 앉아 창밖을 봤다.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다. 평야가 넓었다. 나무들이 달랐다. 간판이 한자로 가득했다. 같은 한자이지만 조금 달리 생긴 글자들. 낯선 것들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앞에 철민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말해선 안 됐다. 그냥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봤다. 1시간, 2시간. 창밖을 봤다가 자는 척 했다가 중국의 평야가 흘러갔다. 강 저편에 평양이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아버지가 있었다. 개선청령공원이 있었다. 그것들이 지금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창밖을 보면서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 손이 있었다. 이 사람이 있었다. 나도 모를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다. 최 씨의 연락책이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조선족 남자였다. 그 집에서 사흘을 더 머물렀다. 몸을 추스르고 다음 이동을 준비했다. 그 사흘 동안 나는 처음으로 멀리 생각할 여유가 생겼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이 막막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나중에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처음으로 내 걸음의 이유가 내 것이라는 느낌이었다고. 성분표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었다. 배치 지역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이유로 걷고 있었다. 두렵지만 그것은 내 두려움이었다. 추웠지만 그것은 내가 선택한 추위였다. 그것이 달랐다. 그것이 전부였다. 개선청령공원에는 지금도 휘파람이 흘러나올 것이다. 낡은 스피커에서 음이 조금 떨리면서 토요일 오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교재를 펼쳐놓을 것이다. 회전목마는 불빛을 달고 돌 것이다. 아이들은 웃을 것이다. 모든 것이 그대로일 것이다. 우리만 없을 뿐이다. 나는 가끔 그 공원을 생각한다. 처음 철민과 나란히 앉았던 벤치, 자전거를 타면서 귀를 스쳤던 바람,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서로 말을 아꼈던 40분.
회전목마 옆에서 둘이 울었던 그 저녁. 그것들이 나쁜 기억이 아니다.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쁜 기억이 아니다. 사람은 완전히 행복하지 않아도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나는 그것을 그 공원에서 배웠다.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생각난다.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던 그 저녁 밥상이, 어머니가 말없이 올려주신 반찬이 그 맛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구수하고 따뜻했던 그 맛을, 아버지가 창밖을 보면서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던 목소리가 생각난다. 그 말이 그때는 차가웠는데 지금은 그냥 슬프다.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도 그 세계 안에서 살았으니까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두만강은 기억할까? 그날 새벽 네 사람이 건넜던 그 강을. 총소리가 났고 발이 미끄러졌고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올라왔던 그 밤을. 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지금도 흐를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강물만은 멈추지 않는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시작되는 다른 이야기다. 아직 쓰이고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철민의 손이 따뜻했다. 강을 건너는 내내 그것 하나가 모든 것을 건널 수 있게 해줬다.